자, 정관업 용수리의 건물 및 토지 매각입니다. 자, 이거는 집행기관이 사회복지법인 반석복지재단, 복지재단 동그라미 합니다. 복지재단. 재산 종류의 기타 일반 재산 동그라미 하시고, 이 재산 종류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기타 일반 재산, 처분 방식은 매각, 담당 부서는 법인 사무국입니다. 입찰 시간은 위에 보니까 24일 오늘 4시까지네요. 네. 입찰 4시까지. 위에 담당자 핸드폰 번호가 아예 나와 있어요. 이름하고. 자, 토지 면적은 7,623평 동그라미에서 별표해 놓습니다. 땅이 크다, 그렇죠? 일단은 부동산에 있잖아요. 뭐니 해도 큰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큰 땅을 사놓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어요. 언젠가는. 자, 건물 면적은 605평이고 명도 책임은 매도자 돼 있죠. 매도자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면 이거 매도자가 알아서 명도 다 해준다 그 말이죠. 네. 얼마나 좋은 거예요. 뭐 매수자가 신경 쓸 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일반 매매 시세보다 싸니까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자, 인터넷 입찰로 하고 대금 납부 기한은 낙찰 후 90일 동그라미 합니다. 90일 협의 가능. 협의 가능 동그라미 합니다. 협의 가능. 자, 24일 4시까지 입찰하고 개찰은 3월 25일 날 바로 다음날 10시에 합니다. 최저 입찰가 26억 5천. 자,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위치 및 현황 기타 보시면 정관 신도시 지역 내 위치 줄 거 씁니다. 정관 신도시 지역 내 위치하고 근접거리에 있는 병산저수지 동그라미 중심으로 조성된 병산 테마길 지역 및 병산 먹거리 지역 내에 있으며 줄 거 넣습니다. 해운대 골프장이 인접해 있다. 자, 이용 현황은 복사용지 생산하고 소독 방역을 하는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로 이용 중이다. 근데 기타에 보면 승객용 엘리베이터 13인승 있는데 화물용 엘리베이터 동그라미 합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3,000kg, 3톤짜리 보유해 있다. 이 법인 사무국에서 이 직원이 나름대로 팔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지상 4층까지 정축 가능하다. 이런 말 굳이 넣을 필요 없는데 가능하다라고 정축 가능한 면적이 2,300제곱미터 평방미터 약 700평 정도가 가능하다. 이런 설명까지 팔 자세가 되어 있으니까 해놓은 거예요. 아, 그러면 이거는 현재 건물이 600평인데 한 700평 정도 더 정축해서 할 수도 있구나. 이걸 갖다가 소임들한테 브리핑해 주시고 내가 매수하려고 하면은 체크해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요양원을 한다든지, 요양원 있죠, 요양원. 보니까 뭐 그 병산 저수지 중심으로 병산 테마길도 있고 땅도 7,000평이 넘으니까 아니면 무슨 정신병원 같은 거 있잖아요. 정신병원 같은 거, 요양원 뭐 이런 거 하기에도 좋겠죠. 그러면 정신병원 같은 경우는 민원 발생 때문에 저희가 정신병원 매매를 이렇게 한 번씩 하거든요. 그런데 정신병원 정신과 의사 선생님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구안에서는 이전이 쉬워요. 그 구안에서는. 근데 그 지역을 벗어나잖아요. 그럼 다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허가를 받으려고 할 때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입원실이 있는 정신병동에 들어가면은 그 옆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막 데모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역 안에서는 그 구안에서는 관할 지역 안에서는 보통 그냥 신고사항으로 끝나는데 그럼 이런 데는 민원이 별로 발생이 안 되겠죠. 근처에 뭐 주거나 주택이 없으면. 그러면은 항상 물건을 보실 때 이 물건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하면 될까? 그러면 또 이런 물건은 또 어디에 하면 좋겠어요? 이게 복지재단이니까 복지재단에서 재활 시설로 직업 재활 시설로 하고 있는데 종교단체
뭐 교회나 성당이나 뭐 불교나 종교 단체에서 뭐 쓸 수 있는 용도로 뭐 찾는 걸로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보면은 어디에 손님을 붙이면 될지를 생각을 이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물건 매매할 때 항상 손님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물건 매매할 때 철칙이 1번이 내가 어떤 땅을 팔아요. 어떤 땅을 만약에 101번지를 팔아요. 그럼 바로 옆에 102번지가 있으면 바로 옆에 땅 소유자한테 팔아야죠. 내가 만일에 골목 안에 있는 뒷집이다. 골목 안에 있는 뒷집. 그러면 골목 안에 있는 뒷집 바로 앞에 있는 도를 잘 물고 있는 앞에 소유자한테 팔아야죠. 그러니까 항상 매매할 때는 항상 근처에서 찾아야 돼요. 근처에서. 그래서 전기 설비 동력은 300kW로 되어 있습니다. 입찰 이력 정보를 보시면 처음에 2월 22일은 30억이죠. 근데 3월 3일 날 28억. 예. 근데 지금 얼마죠? 26억 5천. 자, 그러면 3월 22일 날 진행하고 3월 3일 날 진행하고 지금 며칠까지죠? 3월 24일까지 진행해서 25일 날 하고 그러면 대충 이 정도 날짜에서 금액이 이 정도씩 떨어지겠구나. 그러면 많이 유찰됐으면 그 다음에는 또 조금 더 적은 금액으로. 그러면 이런 기타 일반 재산이나 이용기간 물건이나 이런 것들은 꼭 아셔야 되는 게 뭐가 있는가 하면요. 입찰하는 스킬이에요. 유찰이 되면 신탁공매도 마찬가지예요. 신탁공매.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돼요. 적어놓습니다. 유찰이 되면 저번 최저 입찰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럼 어떤 사람들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예보 있잖아요. 예보에서 입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입찰할 때는 현장 입찰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딱 유찰됐잖아요. 그럼 바로 쪼르륵 올라가요. 그러니까 최저가가 30억인데 31억, 32억 적을까 말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금보험공사 입찰하는데 현장에서 보면은 안에 몇 개 들어가 있는지 보이거든요. 입찰 투하만 서류가 몇 개 있는지 보여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제가 한 번은 입찰 시간이 뭐 1시간 반 정도 하는데 제가 입찰하려고 다 봉투했다가 딱 가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없는 거예요. 입찰 안 했죠. 그러니까 마지막 한 1분 놔두고 이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이 다들 같이 웃은 거예요. 서로 눈치 보고 있었던 거예요. 서로. 그랬다가 딱 끝나자마자 쪼르륵 뛰어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수의계약. 다음 차수 넘어가기 전에 그냥 그날 바로 올라가서 수의계약 한 거죠. 그런데 그런 입찰들은 있잖아요. 예금보험공사에서 입찰하는 다량으로 나오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뭐 아파트 100채, 뭐 상가 뭐 몇십 개, 오피스텔 뭐 100개 이렇게 다량으로 나오는 물건들은 입찰 요령인데 만약 1일부터 30일까지 입찰을 계속 진행하잖아요. 한꺼번에 다 안 하거든요. 이것도 매각 측에서 이제 높게 팔기 위한 요령이에요. 그럼 1일부터 30일까지 입찰하죠. 만약 똑같은 34평짜리 아파트다. 100채를 판다. 그런데 비슷한 청수에 예를 들어서 다 향도 남향이고 다 비슷해요. 그러면은 만약 1일 날 낙찰가가 3억 이렇잖아요. 그러면 한 30일 날 낙찰가는 보면 3억 5천 돼 있어요. 시세는 4억이다 이러면 낙찰가가 점점 올라가요. 왜 그렇겠어요? 야, 어저께 3억에 낙찰되는데 3억보다 좀 더 써야지 안 되겠나?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한 일주일 지나면 3억 천 이렇게 입찰해요. 3억 천. 야, 앞에 3억 천에 낙찰되는데 그러면 일주일 지나고 2주 지나고 하면 이번에 3억 2천 입찰해야지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낙찰은 언제 받는 게 제일 싸게 받는 거예요? 처음 스타트 끊을 때 그때 싸게 왕창 다 땡겨와야 돼요. 유찰되면 바로 가서 수의계약하고. 그러니까 입찰 물건이 다량으로 나왔을 때 요령은 어떻게 처음에 받아야지만 싸게 받을 수 있다. 이런 것까지 이제 같이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낙찰받고 싶으면 어떻게 앞에 낙찰된 금액보다는 약간 더 써놔야 돼요. 약간 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부할 거는 기타 일반 재산이나 뭐 이런 그 이제 기업에서 파는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특히 또 신탁 공매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서 유찰이 되면 어떻게 수익 계약이 가능하다. 다음 입찰 전까지. 그런데 내가 오늘 최저 입찰가 정도에서 경쟁 입찰에서 살려고 마음을 먹었다. 예를 들어서 뭐 26억 5천 정도에서 뭐 27억이나 27억 2천이나 이렇게 쓸 생각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정도 해도 만일에 수익이 나온다라고 분석이 됐으면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죠? 눈치 보고 기다렸다가 유찰되면 26억 5천에 가서 바로 사버리는 거죠. 그러면 점점 유찰되면 그 다음 날짜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유찰할 때 26억 5천이면 살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24가에 떨어졌다 하더라도 26억 7천, 26억 8천 이렇게 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저번 최저 입찰가를 넘겨서 낙찰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경매 입찰이나 공매 입찰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런 경험을 무조건 해요. 그래서 항상 생각할 때 저번 최저 입찰가가 얼마였지 이걸 계산을 하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경매 정보지나 자료 보면 저번 최저 입찰가 금액 나오죠. 근데 입찰장에서 빨리빨리 해야 될 때는 자기가 계산을 빨리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경매는 부산 같은 경우는 20%씩 떨어지거든요. 근데 경북이나 이런 데는 30%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바로 100, 70, 49. 100억짜리가 최입찰가 100억 시작했는데 70억. 그다음에 바로 49억. 그럼 곱하기 0.7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부산은 0.8. 그럼 100억짜리가 다음 최입찰가는 80억. 그 다음 최입찰가는 64억. 88이 64죠. 그다음 64억 곱하기 0.8. 이러면 산수머리 잘 안 돌아가죠. 그럼 51억 2천. 그럼 51억 2천에 또 곱하기 0.8 하면 산수계산 빨리 하시는 분 없어요? 그러면 40.96% 돼요. 40.96. 예. 그러면 40억 9,6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저번 최저입찰가를 계산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 0.8에서 나온 숫자니까 나누기 0.8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번에 지금 최저입찰가 80억이에요. 예를 들어 80억. 나누기 0.8 하면 100억이죠. 저번 최저입찰가. 그럼 100억에서 조금이라도 더 써놔야 되겠구나. 100만 원 더 써놓을까? 500만 원 더 써놓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 최저입찰가 64억이다. 64 나누기 0.8 하면은 80억이 되거든요. 그럼 폰에 계산기 다 있으니까 빨리 딱 계산해서 나누기 0.8해서 그러면 좀 낙찰을 잘 받는 거는 뭐예요? 저번 최저 입찰가가 80억이었으면 이번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싸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싸게 79억 이렇게 받으면 좋은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입찰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79억에서 하나 80억에 조금 넘겨서 뭐 한 80억 1,000만 원에서 하나 이거는 100억짜리의 가치를 넘어간다고 판단이 되면 그럼 내가 20억 버느냐 21억 버느냐 이 차이잖아요. 그때는 과감하게 나는 그냥 21억 안 벌어도 돼. 20억 벌고 그냥 할래. 이런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매수자의 마인드가 돼 있는 거죠. 매수자의 마인드. 그럼 손님도 그런 손님이 좋은 손님이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자, 10억 버는데 10억 버느냐 9억 9천만 원 버느냐 이 차이인데 한 1,000만 원 더 쓰시죠. 근데 판단에 관한 결정은 저희가 자문만 해드리는 거지 판단에 관한 결정은 누가 한다? 예, 본인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 여기 수업 받고 있는 분 중에서 저한테 톡을 하나 보냈어요. 밤늦게. 예, 자기는 이제 놀랬다면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뭘 보냈는가 하면 이번에 서울에서 경매 입찰하는데 낙찰가가 2등하고 1등이 1원 차이 났어요. 1원. 아니 100만 원도 아니고 1원. 한 사람이 18억 5,999만 9,999원 적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적을 것 같으면 있잖아요. 18억 5,999만 9,999원 적을 것 같으면 저는 그냥 18억 6천에서 100원만 더 쓰세요.
그럼 101원 더 쓰는 건데 101원. 18억짜리 들어가는데 100원 더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낙찰은 18억 6천. 그럼 5,999만 9,999원 적은 사람이 이런 차이로 떨어진 거예요. 신문에 났어요, 이번에. 그런데 더 웃긴 거 있어요. 1차에서 들어갔어요. 1차에서 뭐 8억 3천 이렇게 들어가는데 진짜 멍청하게 8억 3천만 원만 딱 적은 거예요. 뭐 낙찰 안 되면 뭐 그렇게 할 바에는 입찰하시면 안 돼요. 고생해서 입찰 물건 골랐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희는 그렇게까지 입찰을 안 하는데 최소한 99,900원은 더 적는데 어떤 사람이 아까 8억 3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그 낙찰된 게 누가 8억 3천만 1원 적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한 명은 1원 차이로 떨어지고 한 명은 1원 차이로 붙고 이랬어요. 제가 입찰할 때 항상 있잖아요.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숫자부터는 9자를 끝까지 적거든요. 근데 제가 99만 9,999원 이렇게 항상 적으니까 진짜 근소한 차이로 낙찰받은 경우가 많았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 못 받는 사람이 와서 아니 뭐 9만 원 정도 적든지 9천 원 정도 적든지 몰라도 무슨 999원까지 적냐고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본인이 내보다 그럼 더 적었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요즘은 90원까지만 적어요. 9원까지는 안 적고. 근데 보면은 9999 이래 들어간 사람들 보면 옛날에 저한테 강의 들었다든지 옛날에 저한테 수업 들었다든지 옛날에 저한테 수업 들었던 분들이 또 교육기관에서 강의하면서 입찰 금액 이야기한다든지 뭐 그쪽에서 파생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하튼 경매나 공매는 중요한 건 뭐예요? 낙찰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받는 거죠?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받는 거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낙찰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입찰가 금액은 절대로 자기 좋아하는 숫자 적으면 안 돼요. 누가 전에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대형 혁신도시 상가 입찰할 때 65개 입찰하는데 자기는 18이라는 숫자를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니 욕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 자기는 18이라는 숫자를 좋아해서 1818만 그러니까 18181818 계속 듣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나중에 181818 적는데 나중에 1818 나가다가 누가 19 적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18,000원 안 하고 19,000원 적은 거죠. 그래 1,000원 차이로 떨어졌는데 바로 매덕 떼어서 바로 팔았는데 그 사람이. 예. 그러니까 입찰 금액은 자기 좋아하는 숫자 이런 거 적으면 안 돼요. 누가 철학관에서 이 숫자를 적으면 좋다던데 이런 말 들으시면 안 돼요. 예. 어떻게 하든지 많이 쓰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예.